자, 이어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컨텍스트 컬처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문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고 표정이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눈치를 통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끝나고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아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마지막에 와이프가 물어봐요. 오빠 뭐 할 말 없어? 그러면 뭐? 그러면 있잖아 그 말 뭐 어떤 거? 그러면 오빠는 왜 그런 말 안 해? 사랑한다는 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러웠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입에 붙여서 그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좀 쑥스럽고 그래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하죠. 아니 그것을 꼭 말로 해야 알아? 어떤 분위기나 느낌 보면 몰라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하이 컨텍스트 컬처 문화권에 사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태원, 그죠? 6호선을 타다가 이태원 쪽을 지나다가 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통화하는 내용들 보면 정말 재밌어요. 뭐 자꾸 나오는 단어들이 주로 아기가 처음에 나오죠. 베이비, 그죠? 그 다음에 뭐야? 하은이, 그죠? 벌꿀인가요? 꿀벌인가? 맨날 헷갈려. 누구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나와요? I love you so much. 그죠?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들을 상황적인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우 컨텍스트 컬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이 컨텍스트 컬처는 반대로 로우 컨텍스트 컬처는 상황을 비언어적인 어떤 요소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꼭 말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감이 잡히세요? 자, 이런 거예요. 이모티콘도 한번 볼까요? 이모티콘을 보면 우리 문자 같은 거 보내고 웃음 표시할 때 눈 표시하잖아요. 그죠? 눈으로.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특히 서양 사람들 보면 이렇게 웃는 거를 갖다가 이런 표시를 많이 해서 입을 강조해요. 말하는 쪽으로. 또 다른 예도 있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말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고 개성이 중시되기보다는 전체의 어떤 조화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 컨텍스트 컬처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업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농사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하고, 적어볼까요? 농경이 시작되면 이 동양권,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이 시작되면 정착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죠? 모이게 되면 어떤 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간에 룰이.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유교가 그래서 발달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친척들의 호칭도 다양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가 중시되고, 그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농경이 이 동양보다는 좀 늦었죠.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는 경우가 한참 동양보다 나중이고 주로 이제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또 많이 하고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문화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좀 해보고요.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이 컨텍스트 컬처 문화의 특징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사회적 신용이 우선된다. 그죠? 옛날 분들 저 집 누구 아들이래? 저 집은 누구누구네 아들이래? 그러면 저 집은 옛날부터 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사람이니까 믿을만해. 이런 식으로 신용을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안, 그죠? 그리고 어떤 조상들 섬기는 거, 그런 문화, 집안 대대로 전해내려온 어떤 특징들이 상당히 중요시돼요. 그 다음에 의식을 강조하죠. 여러 사람이 모이고 예를 갖춰야 되고 룰이 생기다 보니까 의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부터 관원상제를 했잖아요. 그죠? 같이 모여 다니면서.
그리고 개인적 관계와 호감이 중시된다. 중국에서 우리가 관계를 관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관시가 없으면 사업을 못할 정도로 관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 간의 관계, 인맥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에 의해서 합의가 유도된다. 나도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서 로우 컨텍스트 컬처 보면 어때요? 사업상의 문제가 우선된다. 그죠? 말로 다 설명을 하게 된다. 그죠? 협상이 서면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다 적어놔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죠? 법적인 관계나 계약이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고 서양은 개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조금 더 얘기해보면 아까 동양은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룰이 생기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키는 어떤 틀 안에서 그래서 하이 컨텍스트 컬처, 남의 눈치를 보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자 그리스, 로마 그리스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 가보셨겠지만 안 가보셨을 수 있겠네요. 그리스 가보시면 거기 보면 그 발칸반도 남쪽에 있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해양 문명이잖아요. 에게를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양 생활을 하니까 주로 뭐예요? 자기네들의 물품 싣고 다니면서 무역한단 말이에요. 그죠? 농사 짓긴 어렵고 뭐 굳이 농사를 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옛날 그 고대 그리스 지역 중에서 아테네 말고 스파르타 거기서만 좀 농사를 졌을까? 나머지는 다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해야 될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남들을 설복시켜야 되고 그래서 서양에서 발달한 이제 학문이 보면 뭐 수사 어떻게 말할 것인가 글을 쓸 것인가 그죠? 그다음에 웅변술 이런 거 중요시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개인의 권리가 중요시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민주주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동양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뭐 저 집 아들이고 누구 후손이야. 우리 옛날부터 같이 살았어. 에이 뭘 이렇게 따져. 좋은 게 우리 마을에서 대대로 해왔던 건데 사람들과 지켜야 될 룰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동양 쪽에서 윤리가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제 인류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공부해 보시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면 옵스테드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지금 홀에 하이 컨텍스트 컬처와 로우 컨텍스트 컬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프스테드, 합스티드, 게얼트 합스테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우리 핸드아웃 보시면은 그 IBM이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뭐 하드웨어를 거의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컴퓨터 만들던 회사 아니에요.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징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문화적인 차원이 4가지가 도출되더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씩 볼게요. 문화적인 어떤 특징을 분류할 수 있는 차원을 우리가 끄집어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핸드아웃 보면 이제 파워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써볼게요. 권력 격차 혹은 뭐 디스턴스를 직역해서 거리라고 하셔도 좋아요. 권력 격차 내용 읽어보실래요? How much unequal distribution of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권력이 어떤 층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기득권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종로 종각에서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군대 생활할 때 제 선임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놀란 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몇 년 전이니까 저도 그때 40이 훨씬 넘은 나이였는데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된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기득권이래 그 군대 제대한 지가 뭐야 20년이 훨씬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도 넘었는데 그 선임을 기억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리고 더 제가 놀랐던 거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격려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군대 생활 끝났고 심지어 제 선임이었던 사람이 저보다 나이도 어렸거든요. 군대는 나이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는 사람이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뭐 사회에 나왔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제가 형이 될 수도 있던 문제였는데 그 사람한테 거수경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권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 뭐 이력 썼을 때 보면 항상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전 뭐다. 뭐 전 국회의원이었다.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대학교 강의실도 보면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 보면 이제 앞문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 앞문 뒷문 만들어 놓고 앞문은 선생님이 다니는 문, 그죠? 뒤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문.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정해놓잖아요. 앞문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이 앞문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동양권이 더 권력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호칭을 봐도 꼭 여러분들이 저 부를 때 헤이 우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뭐라고 불러요? 꼭 호칭을 붙이죠. 뭐 선생님, 그죠? 뒤에 아니면 좀 친근하게 부르려면 우원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냥 저한테 우원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 선배라고 해서 뭐 우원형, 뭐 우원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큰일 나죠. 권력에 대한 인정이다. 어떤 지위, 포지션에 대한 거. 그래서 동양권이 서양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이건 쉽다. 인디비주얼리즘과 콜렉티비즘,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 홉스테드가 연구를 진행한 게 80년대 후반이거든요. 아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이다. 최초의 연구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연히 집단주의적 문화 성격이 강했다. 사람들이 더 얼마만큼 더 많이 묶여져 있느냐. 근데 지금은 많이 개인주의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동양권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서양보다, 그죠?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 홉스테드의 연구도 홀의 연구와 같이 동서양의 어떤 문화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도 해요.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스큘리니티하고 페미니니티 한번 볼까요? 메스큘리니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과 지향, 메스큘리니티 밑에다가, 그리고 페미니니티 옆에다가 릴레이션 오리엔티드, 관계 지향.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메스큘리니티, 메스큘린 그러면 남성성 이런 뜻이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짧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조금 더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한대요. 도전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뭐 이제 뭐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남성들이 이제 군에 가서 뭐 이제 병사로 활동하면서 전사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어쨌든 남자들이 더 성과에 대해서 뭔가 위험도 좀 더 많이 취하고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 더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또 내기도 상당히 좋아하죠, 그죠? 뭐 이제 당구 같은 거 치게 돼서 뭐 3전 2선승제하면 이제 2번 지면은 뭐 7전 4선승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여성들끼리는 상당히 페미니니티, 여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국가 문화에서도 성과 지향성이 강한 문화를 우리가 남성성이 강한 문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여성성이 강한 문화, 그래서 각각 메스큘리니티, 페미니니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문화의 어떤 양상은 동서양 차이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동양권인데도 상당히 남성성이 강한 그런 문화죠. 그리고 남성성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성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일본 문화에 흔히 노출되시잖아요. 그죠? 노출돼서 일본 영화나 특히 이제 일본 옛날에 그런 영화들 보면 이제 뭐 에도마코 시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일본 여성들은 항상 순종적이고 그죠? 말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이 하이 막 이러고 원상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남자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목소리도 되게 굵어요. 뭐 스바라시 데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남성성이 좀 강조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랑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 미국 군함에 막 자살폭탄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일본 비행기에 옛날만 해도 이제 이 비행기가 그렇게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큰 폭탄 하나를 탁 새기고 한 17살 정도 먹은 친구들이 비행 훈련을 3개월만 받고요. 그죠? 출격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군함을 향해서. 굴뚝으로 들어가야 미국 군함 굴뚝으로 들어가야 군함이 폭파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전쟁에서 비행기 한 대, 조그만 비행기 한 대하고 군함 한 대하고 봤으면 같이 폭발하면 이익이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끔찍하죠. 이게 뭐였죠? 이른바 신풍이라고 하는 그죠? 신풍이라고 하는 카미카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카미카제. 그죠? 그리고 또 이번 에도 시대 때 보면은 이제 뭐 다이묘들끼리 전쟁에서 지면은 뭐 쇼군을 위해서 제가 자결하겠습니다 그러고 할복 팍 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성과 지향성이 강하다. 동양권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 지향성이 강한 나라는 이제 프랑스. 그죠? 언어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사교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사법을 보면 프랑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볼키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못했다가는 뺨 맞을 수 있죠. 그야말로 인사가 아니고 언어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지 이수 국가에서는 뭐 향수, 화장품 같은 경우 그죠? 의류 같은 것도 발달해 있고 동양권에서는 이제 태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태국에 대해서 뭐 아는 건 없지만 분위기가 모계 사회 분위기가 좀 나고 그죠? 그리고 남성이 여성으로 이제 성 전환을 하는 비율도 높고요. 그죠? 상당히 여성성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메스큘리니티하고 페미니니티는 동서양에 있어서의 구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문화적인 특징들, 그 홉스테드가 얘기한 파워 디스턴스 이하 네 가지 문화적인 특징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요. 홉스테드가 8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그리고 쭉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양상들이 문화적인 어떤 디멘션들이 그대로 이제 국가별로 유지되지 않고 조금씩 변화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uncertainty avoidance는 자 우리말로 하면 불확실성의 회피. avoidance니까 불확실하다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운 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회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 동양권 같은 경우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중세 이후에 한 16세기 들어가면 서양에서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 지리상의 발견이 활발해지죠.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자체도 정확하지 않던 시기인데 명감한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항해를 하잖아요. 저 콜럼부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마젤란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죠? 신대륙도 발견하고 막 그러죠. 동양권에서는 이동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대륙이 워낙 크고 물자가 충분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인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더 안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권에서는 어떤 룰이나 규범 같은 것이 잘 발달해 있죠. 그죠? 서양에서는 개성이 중시되고 자 이래서 이것도 동서양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문화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홀과 홉스테드의 연구를 배웠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런 문화 차이가 왜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 학자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차드 니즈벳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미시건대 교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그 책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동서양 문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고 방식의 차이다라고 해요. 애널리틱 띵킹 이게 이제 동양권 문화가 이렇고요. 죄송해요. 동양권이 아니고 서양이죠. 분석적 사고를 하는 게 서양이고 그리고 동양권에서는 홀리스틱 띵킹을 한다라고 해요. 홀리스틱 띵킹. 전체적 사고. 아니, 이 동양. 이게 동양. 여기는 이제 분석적 사고를 하고 여기는 전체적 사고를 하고 서양 사람들이 분석적 사고를 하고 동양 사람들이 전체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그들의 어떤 그 거주하는 습관. 제가 동양은 이제 농경사회라는 말을 썼고 여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채집, 수렵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차이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앞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요 말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전체적이고 어떤 게 분석적이냐. 분석적인 사고 방식은 이제 과학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 나오지만 어떤 동식물을 분류하는 기준 있잖아요. 뭐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체계를 중시하고 분석적이라는 거는 분류하고 그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있고 동양은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분석적이고 전체적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 리차드 니즈벳이 이런 실험을 해요.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물풀도 있고 여기 개구리밥도 있고 뭐 이 돌도 있고 뭐 기포도 있고 여기 조그만 물고기도 막 지나가고 그죠? 뭐 해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스크린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A, B 두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이제 완전 백인, 미국에 사는 백인 애들, 앵글로색슨 애들. 그 다음에 이쪽은 동양에서 온 애들, 한국, 중국, 일본 애들.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제 동양권인데,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그죠? 혹은 일본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리고 이제 10초 정도 보여주고 본 그림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이 대부분의 이쪽 그 동양계 미국인 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그림 그리듯이 물풀도 지나가고요, 물고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개구리밥도 보이고 물속에 다양한 환경들이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쪽 서양 애들, 백인 애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그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칼 오브젝트가 이거잖아요, 물고기잖아요. 이것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죠? 생각 자체가 불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그죠? 서양 학문들이 그래요. 성격을 보면 항상 뭔가 나눠요. 선과 악.
근데 동양에서는 선이 아닌 걸 악이라고 해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선이 아닌 걸 불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상당히 달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원숭이랑 그 다음에 바나나, 아기. 이 세 가지를 놓고 분류를 해보는데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서양 애들, 백인 애들이 아니 다시요. 원숭이하고 다시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동양계 미국 애들. 얘네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관계, 맥락을 중시하는 거고 서양 애들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원숭이하고 아기를 묶었어요. 바나나는 식물이고 원숭이하고 아기는 동물이니까 이렇게. 정답은 없는 거죠. 생각 사고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양권 학생들 중에서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그 사람 경향이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100% 다 이렇다가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동서양 문화 차이는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차드 니즈벳의 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 한번 우리 방학 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번역을 누가 했냐면 미시건대에서 니즈벳의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거든요. 번역한 책인데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또 이거 얘기하면 아까는 선생님이 영화장 광고에더니 지금 뭐 책 장사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 관계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고 아까 음식은 맛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민감한가요?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3부 넘어갈게요. 오늘 목표는 일단 2장 다 끝내고 3장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어서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